숫자가 총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은 수십 년간 수많은 전략과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두 수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흔든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하나는 협상의 역습이었고 또 하나는 바다 위의 질서 재편이었습니다. 그 공통된 힘은 누구도 예상 못한 가치의 가격화였죠. 그 순간부터 세계의 판은 달라졌습니다. 역사를 새로 쓴 그 이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세계 최대 군사동맹국에게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다니.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요. 목구멍이 바짝 마르면서 침을 삼키기 어려웠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한국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심판 선고처럼 들렸어요. 미국이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 패키지를 말했으니 자신들도 프리미엄 전략 거점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한다고 했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프랭크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출신으로 오랫동안 미 육군에서 정보작전을 담당했고 나토 본부에서도 근무했어요.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국제안보연구소에서 동북아 억제 전략을 분석하는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봐왔지만 그날처럼 완전히 당황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준비한 완벽한 역습이었거든요.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수화물을 찾으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인 100억 달러로 올리라는 지시였죠.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공항 로비에서는 주요 해외 매체들이 미국 정부의 100억 달러 방위비 요구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이번 협상의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자료를 펼쳐놓고 보니 상황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계속 한국을 압박해왔죠. 한국은 세계 상위권 경제대국인데 왜 우리가 공짜로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식의 발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전체가 500억 달러 정도인데 그 5분의 1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이를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이 아닌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제공하는 최첨단 무기와 훈련, 정보, 모든 군사적 서비스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그 순간 호텔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번 협상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면서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써라고 했습니다. 상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100억 달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라는 지시였죠. 현실적이든 아니든 그게 최고 위층 지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사명감이 들었어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 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정리했지만 논리가 탄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밀 전략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12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걸린 한국 전쟁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년 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동맹이었는데 지금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석 대표인 유강혁 전략정보분석관을 비롯해 5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외교적 예의를 지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유 분석관의 눈빛에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거든요. 그의 오른편에 앉은 정책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있었고 왼편에 외교부 국장은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았어요. 유 분석관이 어서 오십시오라며 오늘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회담장 안에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발언문을 꺼내며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용 분담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유 분석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잠시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라고 하셨느냐면서 흥미로운 숫자라고 했어요. 그의 어조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했죠.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잘 들었다면서 그에 앞서 한국 정부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괜찮다면 우리 측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서 한국 측이 먼저 제안을 한다는 게 예상과 달랐거든요. 보통은 미국 측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한국 측이 반박하거나 협상안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하면서 한국 측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 유 분석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말이라고 덧붙였죠.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과연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하기보다는 우리 논리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 컸습니다. 유 분석관이 첫 번째 파일을 열어젖혔어요. 혹시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기억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물론 기억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였다고 답했습니다. 맞다면서 그런데 말인데 하고 유 분석관이 첫 번째 자료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어요. 사드 시스템의 실제 감시거리가 2,500km라는 사실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감시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가 두 번째 자료를 꺼내며 평택기지 이전에 한국이 110억 달러 중 90%를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유연성 협정을 제시하며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여줬어요. 제 머릿속 계산기에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하는 자료들이 모두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점이 가장 곤란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 분석관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면서 미국 측에서 100억 달러 요구를 전달해 주셨으니 한국도 미국에게 제시할 청구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꺼낸 문서를 보고 저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표지에 적힌 제목이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 및 전략 서비스 수수료 청구서 연간 1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어요. 잠깐 이게 무슨, 제가 말하려는 순간 유 분석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다면서 세부 내역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가 펼친 청구서는 정말 정교했습니다. 마치 실제 계약서처럼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첫째 항목은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이용료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타겟이 되었다고 했어요.
글로벌 전략 투사 거점 역할을 하면서 한국이 감수해야 하는 안보 위험과 외교적 제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 부담과 독점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70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했어요. 미국이 다른 곳에서 이런 조건의 기지를 확보하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계산해 온 것이었어요. 그가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영공 통과료라면서 미군 항공기가 한국 영공을 연간 3만 회 이상 통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간 항공기도 영공 통과료를 지불하는데 군용기가 예외일 이유는 없다면서 대당 5만 원씩 계산하면 15억 달러가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항만 이용료였어요. 부산항과 평택항을 통한 군수물자 수송량이 연간 500만 톤이라면서 상업적 하역료 기준으로 톤당 200달러를 적용하면 10억 달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을 펼쳤어요. 환경복구 선지급금이라면서 미군 기지 오염 정화에 드는 비용을 미리 받아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용산 기지만 정화하는데 2조 원이 들었다면서 평택 기지는 더 클 테니까 5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를 30년간 분할하면 연간 5억 달러가 된다고 했어요. 그가 계산기를 최종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최고위 관료께서 100억 달러를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 패키지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고 했어요. 이제 주한미군의 목적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를 넘어 더 넓은 전략적 임무로 크게 변화했다면 한국은 프리미엄 전략 거점 서비스 패키지 이용료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최고위 관료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모든 계산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순간 회담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국 측을 압박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협상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숫자는 위협이었지만 한국의 숫자는 계산이었어요. 평택은 기지가 아니라 발진대였고 저는 청구서를 본 게 아니라 계산서를 본 것이었습니다. 압박하러 온 미국이 오히려 압박당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세계관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유 분석관이 꺼낸 자료들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석이었어요. 사드레이더의 진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방어체계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전략 망원경이었고 짧은 조항 하나가 대만 해협까지 길게 뻗어 있었어요. 유 분석관이 첫 번째 기술 문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가 공식적으로는 600km 감시 모드로 운영된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 전진 모드에서는 25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 거리면 중국 내륙 깊숙한 베이징과 난징, 우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핵심 미사일 기지들까지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배치 위치였어요. 경북 성주에서 서울까지는 300km가 넘는데 사드의 실제 요격 범위를 고려하면 수도권 방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감시에는 최적의 지점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성주에서 중국 산둥 반도까지는 불과 500km 거리였습니다. 제 손에 든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유 분석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방어라는 명분으로 배치된 시스템이 실제로는 중국 견제용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중국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더욱 결정적이었어요. 2006년 한미 간에 체결된 전략적 유연성 협정 문서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던 바로 그 협정이었죠. 문서 3조 2항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문구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조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 분석관이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육군협회에서 한 발언 녹음이었어요. 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 같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회담장에 흐르는 정적이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어요. 북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유 분석관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네 번째 자료는 미국 관련 부처가 의회에 제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47페이지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다중 위협을 억제하고 글로벌 전략 투사를 지원하는 핵심 전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1차 돌연선 방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차 돌연선이란 일본 큐슈에서 오키나와, 필리핀, 보르네오를 잇는 중국 봉쇄선을 의미했어요.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가 아닌 중국 봉쇄작전의 핵심 전력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섯 번째 자료였습니다. 용산 기지에서 평택 기지로의 이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어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진행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110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부담한 비용은 고작 1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8억 달러는 모두 한국이 지불했어요. 토지 매입비 15억 달러, 기지 건설비 35억 달러, 인프라 구축비 25억 달러, 이전 비용 12억 달러, 기타 비용 15억 달러까지 모든 게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미국은 효율성 향상과 서울 도심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어요. 평택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70km, 중국 산둥반도와는 불과 500km 거리였어요. 대만 해협까지는 1400km, 남중국해 북단까지는 2000km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방어보다는 중국 견제와 글로벌 전략 투사에 최적화된 위치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기지 규모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현재 아시아 최대의 미군 기지로 활주로 길이만 2800m에 달했어요. 대형 수송기와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보급 창고 면적은 500만 평방미터, 유류 저장 시설은 50만 리터급이 20개나 되었어요. 지하 벙커 시설만 100개가 넘었고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통신시설도 괌과 하와이, 본토와 직접 연결되는 위성통신망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한반도 방어기지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가장 섬뜩한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평택기지 완공 이후 중국이 즉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산둥반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여단을 추가 배치했고 랴오닝성에는 장거리 미사일 2개 여단을 새로 배치했어요.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각각 1500km와 4000km로 모두 평택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중국의 미사일 배치도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평택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중국 미사일 기지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만 200여 발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평택 기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궤적은 한국의 부담 곡선과 일치했어요. 한국이 110억 달러를 들여 만든 기지가 중국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면서 한국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유 분석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모든 자료가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발언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이는 추측이나 억측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들이었습니다. 명분은 방위였지만 실체는 억지였어요. 평택은 기지가 아니라 투사 엔진이었고 중국의 미사일 궤적은 한국의 부담 곡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수첩에 적힌 메모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10억 대 10억이라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산이었습니다. 방어체계라 불렀지만 실상은 전략 망원경이었고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 투사 비용을 혼자서 떠안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모든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100억 달러 역청구가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정당한 계산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정부의 소셜미디어가 한국의 무기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유 분석관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던진 건 바로 그때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세계 언론 앞에서 이 모든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담장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지만 유 분석관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미국 정부께서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억 달러 요구를 먼저 공개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미 비밀 협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투명한 협상을 원한다면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급히 워싱턴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요청하고 복도로 나와서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내일 오후에 세계 언론 앞에서 100억 달러 역청구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관이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장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겠다면서 어떻게든 언론 공개를 막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측은 주요 해외 매체들의 통보를 마친 상태라고 했어요. 워싱턴의 국가안보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화상 연결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되면 독일과 일본, 호주 등 모든 동맹국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무장관이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내 미군 기지 비용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고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기지 이용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장관의 분석은 더욱 암울했어요.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연간 수천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전체 동맹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철수하겠다고 위협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안은 곧바로 반박당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면서 미국이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주는 격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철수 위협은 완전히 빈총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전략적 자살과 다름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럼 철수하시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 시간 오후 2시 정각, 한국 정부의 긴급 기자회견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주요 해외 매체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회의실이 각국 기자들로 가득 찼고 세계 각국 언론사 로고가 화면에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유 분석관이 단상에 올라서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오늘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면서 지난 며칠간 미국 측과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플래시가 터져나왔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현재보다 거의 10배 증가한 금액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전략 투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비용만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발표였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 및 전략 서비스 수수료로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지만 유 분석관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하겠다면서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이용료 70억 달러, 영공 통과료 15억 달러, 항만 이용료 10억 달러,
환경복구 선지급금 5억 달러로 총 100억 달러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드 배치의 진실과 전략적 유연성 협정, 평택기지, 이전에 숨겨진 목적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사드 시스템의 실제 감시거리가 2,500km로 중국 내륙까지 감시할 수 있어 북한 방어를 넘어선 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외 매체는 속보로 한국이 미국에 100억 달러 역청구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어요. 해외 주요 방송사는 한미동맹 70년 만에 역전이라고 보도했고 아시아 안보지각 변동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아찔했습니다. 한국의 100억 달러 청구서가 전 세계 톱뉴스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들이 냉전 시대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한국의 논리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주요 일간지는 진정한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영국 주요 일간지도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이 동맹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미국 내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주요 방송사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100억 달러 요구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인 응답자의 58%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무려 74%가 한국을 지지했어요. 주요 일간지는 일면 사설에서 과도한 요구가 오히려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주요 일간지는 한국의 창의적 외교가 미국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썼어요.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소셜미디어는 한국의 무기가 됐고 여론은 전차보다 빠르고 미사일보다 정확했습니다. 철수는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었고 저는 장교 시절 배운 교훈을 떠올렸어요. 무리한 돌격은 자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론은 보이지 않는 포병이었고 우리는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어요. 그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비밀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추가 지시를 받고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론전에서 완패한 미국 정부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 분석관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어요.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력 이식이었어요. 유 분석관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인 자료는 한국이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의 퇴역 함정을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고철 덩어리를 보내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 단순한 기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건 낡은 배가 아니라 완전한 해상 전투 패키지였습니다. 무기 시스템부터 작전 매뉴얼, 정비 교육, 실전 운영 훈련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투력을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콜롬비아였어요. 한국 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제공된 퇴역 함정이 불과 2주일 만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동안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콜롬비아 해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위성 분석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성능이 국기를 대신했어요. 콜롬비아 해군 장병들이 한국식 교전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바다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군함 한 척이 해역 전체의 질서를 되찾아 놓은 것이었어요. 중국 어선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업구역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제공된 두 번째 함정은 더욱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남중국해에서 횡행하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처음으로 자국 해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베트남 어민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바다가 우리 바다 같다고 말했다는 현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필리핀에서 일어났어요. 세 번째 함정을 받은 필리핀 해군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해경선에 밀려 후퇴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조업 패턴이 명확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더 이상 퇴역 함정을 제공하지 말라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침묵은 외교적 대포였어요.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네 번째, 다섯 번째 함정 제공을 계속 진행했어요. 중국 관련 부처의 고위 관료가 보인 반응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가 기자회견에서 보인 모습은 일반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가득했고 입꼬리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행위를 지역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표정은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이 무책임한 무기 확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목소리 톤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수를 관찰하는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당황할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호기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모습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항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오래된 배를 나눠주는 것뿐인데 중국이 그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건 실제 효과였어요. 한국 함정을 받은 국가들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현저히 줄어들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광고보다 강한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였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이 실전에서 증명되자 구매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퇴역 함정을 받은 국가들이 한국산 신형 함정과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체험판이 정품 구매로 이어지는 완벽한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콜롬비아가 먼저 한국산 차세대 함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도 뒤따랐어요. 한국 방산업체와 장거리 해상 감시 레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은 더 나아가 한국산 대함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고철 함정이 신뢰의 화폐가 되어 정품 무기 판매로 연결되는 놀라운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체험 신뢰 구매 장기 정비 계약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한국은 고철로 시장을 열고 기술로 고객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정학적 효과였어요. 남중국해와 남미연안에서 중국의 해상 패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마음대로 누비던 바다에 이제는 한국식 교전 규칙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중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구축한 회색지대 전술이 한국의 고철 함대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유 분석관이 마지막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향후 20개국 이상이 한국산 함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전쟁 참전국이거나 한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이들 국가가 모두 한국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 세계 해상에 한국식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상 질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해상 패권에 대항하는 연합 네트워크를 한국이 주도하여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고철 함정은 그 네트워크의 시작점이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외교적 대포였고 시장에는 광고보다 강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였어요. 고철은 신뢰의 화폐였고 태극기가 아니라 성능이 국기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해상 질서의 새로운 설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억지력은 공짜가 아니며 한국은 그 값을 매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두 가지 전략의 공통분모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00억 달러 역청구와 고철 함대 제공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철학에서 나온 전략이었습니다. 둘 다 가치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는 접근법이었어요. 첫 번째 전략인 주한미군 역청구는 한국이 떠안은 대중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화한 것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평택기지 건설로 떠안게 된 군사적 타겟화,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외교적 제약까지 모든 리스크를 돈으로 환산했어요. 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정교한 경제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70억 달러 지정학적 가치 이용료는 실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저렴했어요. 괌이나 팔라우에 동일한 규모의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근접성과 억지 효과였어요. 이런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퇴역 함정 패키지는 수혜국의 해양 리스크 감소를 체험으로 제공한 천재적 발상이었어요. 단순히 배를 주는 게 아니라 해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베트남, 필리핀이 경험한 변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어요. 처음으로 자국 해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퇴역 함정은 고철이 아니라 신뢰의 화폐였어요. 한국이 제공한 건 낡은 배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해상 방어 능력이었습니다. 수혜국들이 직접 체험한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이었어요. 체험판이 정품 구매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두 전략의 공통점은 페루프 구조였어요. 제공에서 시작해서 체험과 신뢰를 거쳐 구매와 장기 정비 계약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순환고리였습니다. 역청구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고철 함대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외교 신뢰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보다 먼저 신뢰를 수출했어요. 한국전쟁 참전국들에게 퇴역 함정을 제공한 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었어요. 감정적 유대와 실용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분석해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피동적인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주체가 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기지 이용료를 청구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중국 관련 부처의 고위 관료는 여전히 기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의 반응은 일반적인 외교관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감정적 동요 없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계산하는 모습이 오싹했어요. 특히 그가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섬뜩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분석해서 자신들도 활용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분노나 당황 대신 호기심과 학습 의지를 보이는 모습은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자 같은 태도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계산된 대응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 룰에서는 중국도 수동적인 반응자일 뿐이었어요. 남중국해에서 구축한 회색지대 전술이 한국의 고철 함대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인 해상 패권 전략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안보와 경제를 묶은 계산식에서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어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안보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역방향 모델도 완성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혁신적 접근이었어요. 저는 이제 동맹국이 아니라 설계사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정책에 반응하는 피동적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설계자였습니다. 100억 달러 역청구는 그 설계 능력의 첫 번째 증명이었고, 고철 함대는 두 번째 증명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이 여론전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고철 함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최적의 순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계획의 결과였어요. 두 전략의 시너지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역청구로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 고철 함대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는 연속 펀치였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했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결국 한국이 보여준 건 가치 창출과 가격 책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용을 책정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자신의 기여를 평가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었어요. 동맹 관계에서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게임의 참가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라고, 그리고 미국은 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억지력은 공짜가 아니며 한국은 그 정확한 값을 매겼고, 세계는 이제 그 가격표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전략은 총보다 문장이 길었습니다. 워싱턴 미국 정부 공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야말로 단어 하나하나가 세계를 흔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회담장 밖 대기실에서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양국 최고위 관료들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미국 최고위 관료가 한국 요구는 과도하다며 회담을 시작했지만 한국 최고위 관료의 응수는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럼 미국이 먼저 요구한 100억은 합리적이었냐는 반문이 회담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미국 최고위 관료의 표정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평소 협상에서 보여주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 최고위 관료의 논리적 일관성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문구 공방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첫 번째 조항은 전략 거점 이용료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기지에서 현지국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공식 문서에 명문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협정 문구가 아니라 국제법상 선례가 되는 역사적 조항이었습니다. 향후 모든 미군 해외 주둔 협정에 영향을 미칠 폭탄 같은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 조항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방위비 인상률의 물가 연동 상한을 삽입한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방위비를 올릴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인상 요구를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였어요. 100억 달러 같은 무리한 요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예방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 한국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전작권 전원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시한 명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한국의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을 의미했어요.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군대를 지휘할 수 없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종속적 관계의 마침표였어요. 네 번째 조항은 환경 복구 100% 책임이었습니다. 모든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미국이 완전한 복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용산기지, 정화에 든 2조 원 같은 비용을 다시는 한국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의 환경 파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었어요. 미국 측의 절충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50억 달러로 타협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 최고위 관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확히 100억 달러라고 못 박았어요. 50억은 숫자였지만 100억은 원칙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이는 계산된 결과이지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측이 마지막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을 때 한국 최고위 관료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그럼 중국이 가장 기뻐하겠다는 한마디로 철수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철수는 위협이 아니라 공백이었고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울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손을 빼주는 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순간 미국 측 협상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철수 카드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럼 철수하시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미국에게는 한국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었어요. 회담 중간중간 미국 측 수석 협상관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긴장한 표정을 보이는데 그만은 오히려 흥미로운 듯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실험실에서 새로운 현상을 지켜보는 연구자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중대한 협상에서 감정적 동요를 보일 텐데 그는 오히려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계산기 같은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일반적인 외교관이라면 자국의 불리한 상황에 당황하거나 분노할 텐데 그는 오히려 학습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특히 한국 측이 새로운 조항을 제시할 때마다 그가 보인 반응이 기묘했습니다.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마치 게임에서 상대방의 창의적인 수를 감탄하며 보는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국이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여유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여론의 압박과 동맹국들의 시선,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잃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정부 공관 정원에서 열린 합의 서명식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매체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양국 최고위 관료가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최고위 관료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한국 최고위 관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작이라면서 진정한 상호 존중과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미국 측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부 공관 정원의 플래시는 승자의 표정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관계의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전자권 전환까지 포함되면서 한국이 진정한 군사주권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호재였어요. 한국 증시는 급등했고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라는 안정적 수입원이 확보된 것이었어요.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요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정말로 미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미동맹 70년 만의 역전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창의적 외교가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왔어요. 가장 주목할 점은 파급 효과였습니다. 독일이 독일 내 미군 기지 비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한국처럼 기지 이용료를 받자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필리핀과 호주도 한국 모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으로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용 청구를 받게 생긴 것이었어요. 미국의 해외 전략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맹 시스템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전략은 총보다 문장이 길었고 50억은 숫자였지만 100억은 원칙이었습니다. 철수는 위협이 아니라 공백이었고 정부 공관 정원의 플래시는 승자의 표정을 기록했어요. 한국은 단어 하나하나로 세계를 바꿔놓았고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청구서가 세계의 가격표를 바꿨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를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어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내 미군 기지 비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독일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이용료 개념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한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한국이 제시한 공식을 독일식으로 변형하여 적용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오키나와 주민들이 한국처럼 기지 이용료를 받자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본 국회에서도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이 도미노처럼 한국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호주와 필리핀, 태국까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한국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용 청구를 받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고철은 신뢰의 화폐였고 그 투자가 본격적인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가 한국산 차세대 함정 6척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퇴역 함정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한 결과였어요. 베트남도 한국산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장거리 레이더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체험판이 정품 구매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장기 정비 계약이었습니다. 무기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은 사후 서비스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게 된 것이었어요. 향후 20년간 지속될 정비와 업그레이드 계약들이 한국 방산업계에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회성 판매가 아닌 지속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 내부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은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어요. 한국을 전통적인 동맹국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국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주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함정을 받은 동남아 국가들이 강력한 대응을 하자 중국도 회색지대 전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인 해상 패권 전략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과의 근본에는 한국 사람들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면서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위대함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공동체 정신과 빠른 회복력, 그리고 역사적 극복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는 진리를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외환위기에서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뭉쳤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인의 DNA가 이번에도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놀라웠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한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있었기에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강한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참가자가 아니라 설계사였어요.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체였습니다. 100억 달러 역청구와 고철 함대 전략은 한국인의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특유한 능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델이 아니라 공식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는 공식이었어요.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법,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까지 모든 것이 체계화된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실현해낸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위대함을 보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련된 불굴의 정신력과 혁신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돕는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어요.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강인한 정신력이 모여서 나라 전체를 강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요. 한국처럼 강한 시민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나라들이 늘어나서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위대함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는 진리를 한국이 계속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며,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고 희망찬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던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숫자 한 줄과 계산서 한 장이 총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한 나라의 선택이 결국 세계를 흔들어 놓았죠.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이 흐름이 앞으로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 끝날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